대학교에 합격한 한 소녀가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이 학과에 합격하는 것은 로또에 당첨되는 것과 같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느 학과에 합격했길래 이 소녀는 이렇게 기뻐하는 것일까요? 대학교 합격으로 인생 역전에 성공한 이 베트남 소녀의 이야기. 오늘의 감동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흐엉이라고 해요. 지금은 한국에 있는 한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베트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어릴 적부터 저는 공부를 정말 좋아했어요. 학교에 가는 게 즐거웠고 책을 읽는 것도 너무 좋았죠. 하지만 저희 집안 형편은 그리 풍족하지 않았어요. 밥만 굶지 않았다 뿐이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수준이었어요. 어머니는 집에서 농사를 지으셨고 아버지는 가끔씩 일용직 일을 하셨지만 그 수입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어요. 저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지만 가끔 학용품을 살 돈까지 떨어져서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기도 했어요. 때로는 공부할 시간도 없이 어머니의 일을 돕기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공부를 계속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저희 가족은 서로 의지하며 힘든 시간을 견뎌냈어요. 어머니는 항상 너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너만큼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저를 격려해 주셨죠. 그래서 저는 힘든 환경 속에서도 공부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안에도 중대한 변화가 찾아왔어요. 바로 제가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부터 아버지가 한국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저희 가족의 삶은 그야말로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죠. 아버지는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매달 풍족하게 생활비와 학비를 보내주셨고 덕분에 저희는 더 이상 생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어요. 아버지와 떨어져 지내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은 아버지의 희생 덕분에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죠. 어머니는 저와 형제자매들에게 항상 아버지가 한국에서 고생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건 다 너희들 교육을 위해서야 라고 하시면서 언제나 공부에 집중하라고 강조하셨죠. 그래서 저는 더욱 열심히 학업에 힘쓰게 되었답니다. 제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건 고등학교 때 우연히 보게 된 한국 드라마였어요. 그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한국어가 너무 신기하고 매력적이었죠. 아버지가 한국에서 일하시긴 했지만 사실 그전까지 한국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한국어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일하는 나라의 언어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한국에 대해 알아가는 것도 정말 재미있었어요. 제가 한국어를 배우면서 느낀 것은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저도 모르게 한국의 다양한 문화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K-팝을 사랑하고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다른 지역의 친구들을 온라인에서 만나기도 했고요. 우리는 서로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았지만 한국과 한국어에 관심이 있다는 공통점 덕에 쉽게 친해질 수 있었어요. 언어 교환 앱을 이용해 한국인 친구를 사귄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만난 친구들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들과의 소통을 통해 제 세계가 한층 더 넓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아버지가 한국에서 일하시면서 들려주신 생생한 경험담도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아버지가 늦은 밤까지 일하고 퇴근하실 때에도 한국의 건물들에는 불이 꺼질 줄을 모른대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일한다는 거예요. 또 그만큼 열정적으로 놀기도 한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한국도 옛날에는 우리 베트남처럼 전쟁을 겪었고 게다가 엄청나게 가난했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서울의 화려한 모습을 보면 누가 그런 과거를 상상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는 한국인들처럼 우리 베트남 사람들도 열심히 일해서 베트남을 한국처럼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객지에서 일하시는 아버지의 고생을 생각하면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대학교 진학을 위해 수도 하노이에 있는 대학교의 한국어학과에 지원했어요. 경쟁률이 정말 치열했는데 열심히 공부한 덕에 당당히 합격할 수 있었어요. 합격 소식을 듣고 아버지에게 국제전화를 드렸는데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시면서 축하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감정이 북받쳐 펑펑 울고 말았어요. 아버지의 오랜 노력 덕분에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 됐다는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그날을 계기로 아빠에 대한 애정과 한국어를 향한 열정이 더욱 깊어졌던 것 같아요. 실제로 베트남에서 한국어는 영어에 전혀 밀리지 않는 위상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아버지처럼 한국에서 일하는 베트남 근로자들이 늘어나면서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어요.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의 영향으로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일본어나 중국어의 인기를 앞선 지는 이미 오래됐어요. 한류와 경제적 실익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 하나면 밥 걱정 없다는 말을 하기도 해요. 취업 시장에서 한국어 능력은 정말 큰 장점이 되니까요. 제 자랑 같아서 이런 말 하기는 부끄럽지만 현재 한국어학과에 합격하는 것은 베트남에서 로또에 당첨된 것과 다름없답니다. 한국어 능통자는 일반 직장인 대비 평균 2배의 월급을 받는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이 때문인지 저희 학교 한국어학과는 매년 경쟁률이 치열해지고 있어요. 삼성, LG 같은 한국의 유명한 대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하면서 한국어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한국어 스터디 그룹이 가장 인기 있는 동아리 중 하나로 자리 잡았어요. 저도 한국어 스터디 그룹 활동을 했는데요. 친구들과 함께 한국어를 배우고 서로의 실력을 높여가는 과정은 정말 즐겁고 보람찬 경험이었어요. 한국어 스터디 그룹에서는 서로의 관심사를 나누고 한국의 최신 문화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곤 했어요. 그 과정에서 저도 한국의 흐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어 실력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죠. 특히 저한테는 아버지의 한국 생활 경험이 개인적으로 도움이 됐어요. 다른 학생들이 한류의 문화적 영향력을 통해 한국어를 공부할 때 저는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한국어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했습니다. 사실 저도 시작은 한국 드라마였지만 아버지의 경험을 통해 한국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회가 될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죠. 한국의 경제는 정말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요. 반도체, 자동차, 전자제품 등 다양한 산업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한국 기업의 기술력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언어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만들어내는 경제적 부가가치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어요. 대학교에 진학한 후 저는 한국인 교수님들로부터 정확한 발음과 문법을 배우며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어요. 교수님들은 항상 저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셨고 그 덕분에 한국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죠. 수업을 통해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저는 방학마다 아버지가 일하는 한국 건설사의 베트남 지사에서 통역 아르바이트를 하며 실전 경험을 쌓았어요.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 실력을 높일 수 있었고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언어를 익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죠. 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원의 특강을 빠짐없이 수강하며 비즈니스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어요. 특강에서는 한국의 비즈니스 문화와 관련된 내용이 많아서 실무에 필요한 한국어를 배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죠. 한국 기업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는 실제 업무 환경에서 쓰이는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상황을 접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한국어 실력을 더욱 높일 수 있었답니다. 이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어요. 교내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 협력을 주제로 발표했는데 그 발표가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처음이라 긴장도 많이 했지만 제가 준비한 내용을 진심으로 전달하려고 노력했어요. 그 결과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정말 기뻤죠. 이 경험은 저에게 자신감을 주었고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했어요. 게다가 토픽 6급을 취득하면서 최고 수준의 한국어 실력을 인정받게 되었어요. 이 과정은 정말 힘들었지만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온 보람을 느낄 수 있었죠. 아버지의 동료 자녀들을 위한 무료 한국어 교실도 열게 되었어요. 제가 배운 지식을 나누는 것이 정말 뜻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재능 기부를 하며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큰 즐거움이었어요. 한국 유학을 준비하며 특히 경제와 무역 관련 전문 용어 학습에 집중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 실용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경제 분야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한국어에 대한 자신감도 더욱 커졌죠. 한국인 교수님들로부터 흐엉이라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성공할 것이라는 추천서를 받았을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더욱 기대하게끔 했어요. 이 모든 경험은 저의 한국어 학습 여정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아버지가 한국에서 일하시며 쌓은 경험 덕분에 저는 한국어의 실용적인 가치와 중요성을 잘 이해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저의 미래를 계획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은 단순히 언어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여정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덕에 저는 아버지가 일하는 건설사의 추천으로 한국의 명문대 국제대학원 한국학 석사과정에 합격하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쁘고 감격스러웠어요. 아버지의 헌신과 희생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아버지의 회사에서 장학금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저는 독립적인 성장을 위해 코이카 장학금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어요. 그 선택은 쉽지 않았지만 제 미래를 위해 더 큰 도전을 하고 싶었죠.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베트남 근로자 자녀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독창적인 계획서를 작성했어요. 이 계획서는 단순히 제 개인적인 목표를 넘어서 아버지처럼 한국에서 일하는 많은 근로자들의 자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결국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고 가족들은 한국에서 10년째 일하는 아버지의 딸다운 선택이라며 자부심을 표현해 주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내가 건설 현장 노동자로 일하는 한국에서 내 딸이 석사 과정을 밟는다며 감격스러워하셨죠. 그 순간 아버지의 눈빛에서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감정이 북받쳐 올라오는 모습을 보니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대학 졸업을 앞두고는 베트남 최대 무역회사로부터 연봉 5천만 동, 한화 약 2,500만 원의 파격적인 취업 제안을 받게 되었어요. 많은 친구들이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더 큰 꿈을 위해 취업 대신 한국 유학의 길을 선택했어요. 그 결정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꿈을 향한 도전이 훨씬 중요했어요. 이런 저의 이야기가 베트남 현지 언론에 보도되었고 한국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의 딸, 한국 명문대 진학이라는 제목으로 크게 기사화되었어요. 제 사연이 알려지면서 베트남 근로자들 사이에서 자녀 교육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저를 통해 자신들의 자녀도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졸업식 날, 저는 무대에 서서 아버지께서 한국에서 흘리신 땀방울의 의미를 더 빛나게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말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심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일해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저는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어요. 한국에서의 유학은 단순한 학위 취득이 아니라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저와 같은 배경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이었죠. 앞으로의 길은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저는 그 모든 도전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아버지의 땀과 노력, 그리고 저의 열정을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국어를 통해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저를 성장시켰으니까요. 이제는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제가 개발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실제로 많은 베트남 근로자 자녀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 이상 더 바랄 게 없겠죠? 제 꿈은 단순히 제 개인적인 성공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와 같은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니까요. 제가 대학원 생활을 위해 실제로 한국에 와서 제일 놀란 건 대학원 도서관 문화였어요. 밤 12시가 넘어도 도서관은 불이 꺼질 줄을 모르더라고요. 처음엔 저만 늦게까지 공부하는 줄 알았는데 한국 학생들은 그게 일상이더라고요. 도서관 구석구석 빈자리를 찾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특히 시험 기간에는 24시간 개방하는데 새벽 3시에 가도 자리가 없을 정도니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아버지가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산다고 하셨을 때 내심 반신반의했는데 직접 보니까 진짜였어요.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이래서 한국이 이렇게 빨리 발전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항상 도서관이 꽉 차 있으니 저와 제 동기들은 대부분 카페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카공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카페에서 공부한다는 뜻이더라고요. 베트남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문화였어요. 정말 놀라웠던 건 노트북이나 가방을 그대로 두고 화장실에 다녀와도 된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자리 좀 봐줘라고 할 때 긴장됐는데 아무도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한국의 시민의식은 어느 나라와도 비교가 되지 않았죠. 밤늦게까지 도서관이나 카페에서 공부하고 집에 갈 때도 안심이었어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도 안전하다고 느꼈고요. 아버지가 항상 한국은 정직하고 안전한 나라라고 하셨던 말씀이 이해가 됐죠. 지갑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현금까지 그대로 있었다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특출난 시민의식 말고도 독특한 특색을 갖고 있어요. 삶의 균형이 굉장히 잘 잡혀 있다는 점이죠. 시험 기간에는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면서 공부하다가도 시험이 끝나면 치맥이나 회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모습이 신선했어요.
교수님께서 공부도 인생의 일부일 뿐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됐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바로 한국인들의 에너지 넘치는 삶의 비결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의 대학원 문화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자유롭고 역동적이었어요. 세미나에서는 교수님과 학생들이 격의 없이 토론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날카로운 비판을 주고받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베트남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이런 학문적 자유로움이 한국의 빠른 발전을 이끈 원동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배들이 후배들을 세심하게 챙기고 서로 도우면서 공부하는 모습은 마치 가족 같기도 했고요. 밤늦게까지 연구하다가 치킨을 시켜 먹으면서 나누는 대화는 공부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특별한 시간이었죠. 한국의 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강의와 세미나에서 여러 교수님들로부터 한국의 역사와 문화, 경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배우면서 한국에 대한 저의 애정이 더욱 깊어졌어요. 특히 주말마다 아버지의 옛 직장인 고양시의 건설 현장을 방문해 현재도 일하고 있는 베트남 근로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삶과 꿈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베트남 노동자들의 자녀 교육 문제에 더욱 깊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석사 논문 주제로도 선정하기로 결심했어요. 아버지와 같은 베트남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죠.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살려 근로자 가족을 위한 한국어 교재 시리즈를 개발 중이에요. 이 교재는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근로자 자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에요. 또한 한국의 대기업들과 협력하여 베트남 현지 근로자들을 위한 온라인 한국어 교육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다양한 연령대와 수준에 맞춘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베트남 근로자들과 그 자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이를 통해 한국에서 일하는 베트남 근로자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어요. 제 최종 꿈은 아버지처럼 한국에서 일하는 베트남 부모를 둔 자녀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것이에요. 이 재단은 근로자 자녀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며 그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막연하게 품고 있던 한국에 대한 친근함은 이제 한국과 베트남의 가교가 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로 바뀌었어요. 석사과정 졸업 후에는 양국의 경제협력과 문화교류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 박사과정에 진학하려고 해요.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한국과 베트남 간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힘쓰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저와 같은 배경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이 모든 경험들이 저를 더욱 성장하게 만들어 주었고 꿈을 향한 도전의 연속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한국에서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저도 최선을 다할 생각이에요. 매일매일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믿으니까요. 이제는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어요.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을 통해 얻은 모든 것들이 저에게 큰 자산이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어요. 저희 목표는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을 거두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과 베트남 두 나라의 연결고리가 되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여정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소통하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베트남에는 제가 겪은 것처럼 한국과의 인연으로 사회에서 성공을 거두는 사례가 정말 많아요. 한국에서 일하는 베트남 근로자들의 이야기는 특히 감동적이죠. 세계 곳곳에 나가서 일하는 베트남 해외 노동자들 가운데 한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가장 돈을 잘 번다는 베트남 정부의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5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던 일본을 처음으로 제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어요. 베트남 사람들은 코리안 드림을 갖고 부자가 되는 꿈을 꾸고 있답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들은 한국의 경제적 발전과 그로 인해 생긴 기회들이 베트남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한국에서 일하는 베트남 근로자들은 단순히 경제적 이득을 넘어서 그곳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가족과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죠. 제가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저의 꿈과 목표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인연은 제 인생에서 로또에 당첨된 것과도 같았어요. 아버지가 한국으로 가신 덕분에 저도 그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한국어를 배우며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는 저에게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제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열쇠가 되었죠. 제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는 제 인생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유학과 연구는 제 인생에 있어 더 없는 행운이었어요. 퉁퉁 부은 발목을 감싸쥐고 엉엉 눈물을 흘리는 스웨덴 여자. 그녀가 탄 한국의 구급차는 긴박한 속도로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인 구급대원이 어쩌다 이렇게 다친 거냐고 묻지만 말이 통하지 않아 스웨덴 여자는 끙끙 앓기만 하는데요. 마침내 도착한 응급실 앞에서도 그녀는 입장을 거부당해 버리는데 고통과 막막함에 여자의 말문이 턱 막히고 맙니다. 절망하며 그녀를 홀로 두고 떠나려는 구급차를 바라보던 여자. 그런데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마는데요. 과연 그녀가 본 건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에서 한국으로 여행을 온 마리아라고 해요. 저는 한국의 산을 등정하기 위해 한국 관광을 왔는데요. 원래는 해가 떠 있는 동안 산을 오르고 내려올 계획이었는데 생각보다 산세가 가파르고 코스가 복잡하더군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예상보다 많이 걸렸고 어느덧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가을은 해가 무척 빨리 지는 계절이라는 말을 들었었지만 제가 예상한 것보다도 너무나 빠르게 어두워졌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에 사는 스웨덴의 평온한 산과는 다르게 길도 복잡하고 바위도 많아 한번 길을 잃기 시작하니까 더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스마트폰 지도 어플을 확인해도 제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고 불안함이 몰려왔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으로 내려가던 중 발을 헛디뎌 버렸고 그대로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발목에서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는데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는데도 다리에 심상치 않은 부상이 생겼다는 걸 직감했죠. 아무런 연고도 없는 낯선 나라의 어두운 골짜기에 넘어진 상태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졌습니다. 한국에 여행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한국어도 유창하지 않은 건 물론 한국에서는 이런 응급 상황에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전혀 몰랐으니까요.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자친구에게 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저보다 더 침착하게 대응해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남자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다행히 남자친구가 빠르게 제 메시지를 읽고 곧장 전화를 걸어와 줬습니다. 그는 제 위치를 물어보았는데 저는 산 한가운데라는 말밖에는 할 수 없었어요. 패닉에 잠겨가는 저와는 달리 남자친구는 정말 침착했습니다. 잠깐 무언가를 찾아보더니 곧장 한국의 구급대에게 전화를 걸겠다고 하더군요. 저에게는 절대 휴대폰이 꺼지지 않도록 해두라고 당부했고 저는 최대한 빨리 부탁한다며 울먹였습니다. 사실 남자친구의 말을 믿기는 어려웠어요. 이런 산속에서 전화기만 꺼트리지 않는다고 구급대가 나를 찾을 수나 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구급대원들은 저를 찾아주었죠. 남자친구가 한국의 119에 신고를 하며 제가 사용 중이던 로밍폰의 번호를 알려준 덕에 GPS로 위치를 추적을 할 수 있었다는 건 나중에 알았습니다. 한국은 땅이 작지만 전국에 촘촘하게 인터넷망이 형성되어 있어서 산속에서도 정확한 위치 추적이 가능했던 것이죠. 남자친구가 그 사실을 빠르게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본 것이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촘촘한 인터넷망과 첨단 위치 추적 기술보다도 저를 더 놀라게 만든 건 구급대원들의 도착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와 전화를 끊은 지 30분도 지나지 않아 구급대원들이 도착했거든요. 솔직히 처음에는 너무나도 의아했는데 제가 몇 시간 넘게 힘들게 걸어 올라온 산길을 구급대원들은 단 30분 만에 주파한 것입니다. 스웨덴의 구급대원들도 발이 빠르고 체력이 좋은 것으로 유명하지만 한국의 수준이 이 정도로 놀라울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가장 먼저 저를 안심시킨 다리 상태를 빠르게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해주었습니다. 그 후 곧바로 들것을 이용해 저를 구급차가 있는 곳까지 이송했죠. 산길이 험하고 가파른데도 단 한 번도 발을 멈추지 않고 빠르게 산 아래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스웨덴에서는 구급차 이용이 무료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구급차 서비스가 유료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특히 외국인이라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생각에 처음에는 구급차에 타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국의 119 구조대원들이 서툰 영어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구급차는 무료예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알아듣지 못할까봐 영어로 말을 하고 번역기 앱으로 스웨덴어로 변환해 알려주신 것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는 두 귀를 의심했는데 무료라는 말을 듣고서도 믿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 특히 미국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인데, 미국에서는 구급차를 부르는 것 자체가 고가의 서비스로 간주되고,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많은 사람들이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구급차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 10분 정도의 거리라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죠. 반면 한국에서는 구급차를 타는 순간부터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이 전부 무료라더군요. 이는 정말로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나라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놀라운 점은 구급차 안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나 소모품, 의료용품에 대해서도 추가 비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구급차 안에서 사용된 작은 물품 하나하나까지 비용이 청구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심전도 체크를 하거나 간단한 응급처치를 받을 때도 추가 요금이 붙는다는 것이죠. 그 점에서 한국의 의료 체계가 정말로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요. 단순히 구급차뿐만 아니라 병원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지출되는 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응급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며 이를 통해 생명과 안전이 보장된다는 점이 놀라웠죠. 그렇게 한참을 달려 마침내 응급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멀리서부터 병원이 보이기 시작하자 저는 말 그대로 안도했죠. 아, 이제 치료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자 온 몸에 긴장이 확 풀어지는 것 같았는데 그 순간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응급실을 둘러보고 온 구급대원이 말하길 병원에서 저를 받아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는 절뚝이는 다리를 이끌고 병원으로 들어갔고 곧장 간호사들이 다가와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한국말을 알아듣지 못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구급대원들이 도와주었죠. 그들은 병원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더니 그쪽에서 당장 저를 수용할 수 없다고 알려주었어요. 한국이 한창 의료 파업 중이었기 때문이죠. 그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스웨덴에서는 의료 파업 같은 일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병원들이 의료 파업 때문에 구급 환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다니 정말 당황스러웠죠. 순간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외국에 있다 보니 낯선 상황들이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특히 저는 한국어가 완벽하지 않아서 더 걱정이 많았죠. 만약에 이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다른 병원으로는 어떻게 가야 하지? 또 다른 병원에서도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리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은 구급차에 시동이 걸렸을 때였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저 말고도 다른 응급 환자가 많을 테니까. 그리고 이미 한번 병원에 데려다 준 이상 구급대가 할 의무는 다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구급차의 뒷문이 활짝 열리지 뭐예요? 안에 타고 있던 구급대원들이 저에게 얼른 다시 타라고 말하며 손짓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다른 병원으로 데려다 드릴 겁니다. 라고 하더군요. 거기서 또 한 번 소스라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스웨덴이었다면 구급차가 그냥 저를 병원 앞에 내려놓고 가도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의료 파업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도 있지만 한국의 구급대원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끝까지 환자를 책임지고 이동시켜 주려는 모습은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구급대원들은 단순히 저를 다른 병원으로 데려다 주겠다는 말을 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병원의 상황을 직접 알아보면서 어떤 병원이 현재 환자를 받을 수 있는지 실시간으로 체크해 주었거든요. 말이 안 통해서 일일이 다 알려주어야 하는 성가신 외국인이 아니라 그들이 구해야 할 한 명의 환자로서 저를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려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제가 불안에 떨고 있단 걸 알아챈 구급대원들은 일부러 저에게 더 말을 걸어주며 자세한 증상을 살피기 위해 번역기 앱을 켜서 제 이야기에 경청해 주었죠. 그 외에 한국의 구급차 시스템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 구급차가 신호등을 제어하면서 교차로를 신속히 통과하는 경험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제가 본 한국의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이 시스템은 구급차가 교차로에 도착하기 전에 신호등을 자동으로 제어해서 구급차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이었어요. 이 기술 덕분에 환자가 병원에 더욱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거죠. 구급대원들이 찾아준 새로운 병원은 도심을 가로질러 가야 도착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도로가 워낙 복잡하고 차도 많다 보니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미지수처럼 보였습니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차들이 서로 길을 양보할 틈도 없어 보였고 이 도로가 꽉 막힌 상태로 계속 이어진다면 병원에 도착하는데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았죠.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자마자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앞서 가던 차들이 순식간에 옆으로 비켜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은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에서는 긴급 차량이 오면 일반 차량들이 모두 빠르게 반응해서 길을 터주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마치 거대한 물결이 갈라지듯 차들이 질서 있게 옆으로 이동하며 구급차를 위한 통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길이 좁아서 한꺼번에 옆으로 빠지기 어려운 구간도 있었지만 차들은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한 대씩 차례차례 길을 비워주었어요. 누구 하나 서두르거나 당황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모두가 구급차를 위해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도로 위에 가득했던 차량들이 하나둘씩 도로 양쪽으로 나누어지면서 구급차는 막힘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때 저는 한국에서의 교통 문화가 정말로 체계적이고 성숙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구 하나 구급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도와주려는 모습이 인상 깊었고 구급차 안에서 저는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는데도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머지않아 구급차는 멈췄습니다. 차도 많고 신호도 너무 많았죠. 겨우겨우 통증을 참아보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고통스러운 신음이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구급대원이 차를 운전하는 구급대원에게 무언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곧장 운전석에 있는 어떤 장치를 켜더군요. 제가 뭐냐고 묻자 구급대원은 신호등을 제어하면서 갈 수 있는 장치라고 말을 했죠. 신호등을 제어한다니. 그게 가능해? 처음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곧바로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구급차가 교차로에 다가갈 때마다 마치 마법처럼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평소라면 차량이 가득 찬 도로의 적신호 때문에 정체되었겠지만 그때부터 구급차는 거의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어요. 알고 보니 한국의 긴급 차량은 우선 신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죠. GPS를 통해 구급차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구급차가 교차로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신호를 조정하는 방식이었어요. 시스템이 미리 구급차가 올 시간을 예측해서 구급차가 교차로에 다다를 때 자동으로 녹색 신호가 켜지게 되는 거죠. 이를 통해 교차로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이죠. 대도시는 교차로마다 차량이 많고 신호 대기 시간도 무척 길어요. 그런데도 구급차는 막힘없이 빠르게 달렸고 그 이유가 바로 우선 신호 시스템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도로를 달리며 교차로를 지날 때마다 신호등이 적색에서 녹색으로 변했어요. 교차로에서 대기해야 할 시간이 꽤 있었을 텐데 한국에서는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던 거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 시스템 덕분에 긴급 차량의 평균 이동 시간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전에는 1km를 이동하는데 3분 이상이 걸렸지만 이 기능 덕에 1분 30초 정도로 단축되었다고 해요.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있어 정말 큰 차이를 만드는 건 시간이고 한국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스웨덴에서는 이런 기술이 없어요. 물론 구급차는 경광등과 사이렌을 울리며 다른 차량들에게 양보를 요구하지만 신호등을 제어하는 시스템까지는 보유하고 있지 않았죠. 그래서 한국처럼 신호등이 자동으로 바뀌는 상황은 그 장면을 실제로 보기 전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차이가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어요. 시간과 속도가 생명을 구하는 응급 상황에서 이런 시스템이 환자와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몇 개의 병원을 전전한 끝에 겨우 저를 치료해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료 파업 때문에 여전히 의료진은 모자랐고 제 부상도 초동 조치가 필요한 시간보다 훨씬 지체되어서 회복 기간이 꽤 걸린다는 진단을 받았죠. 하지만 저는 전혀 슬프거나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몇 시간 동안 저를 태우고 도로 위를 달리던 구급차와 구급대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로 깊은 감동을 받았던 부분은 그저 구급차의 빠른 대응이나 의료 시스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대단했지만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몸소 느낀 것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이었어요. 사실 사고 직후에는 너무나 놀라고 두려워서 감정적으로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병원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병원에 도착하고 난 후 그곳에서 만난 모든 사람이 마치 가족처럼 저를 챙겨주었어요. 제가 한국어에 서툴러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번역기를 사용해서라도 저와 소통하려는 의료진의 노력은 저를 안심시켰고 덕분에 회복하는 동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여행 기간 도중에도 몸 상태가 회복될 때까지 여러 차례 병원을 방문해야 했는데 그때마다 간호사분들과 의사분들이 따뜻하게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의료 파업 속에서도 환자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료진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헌신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저를 거부했던 병원 응급실도 그들이 진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환자들만 받기 위해, 다시 말해서 그들이 정말 진심을 다해 돌볼 환자들을 위해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이죠. 단순히 제가 외국인이라서 무작정 배척한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구급대원들, 그들이 보여준 진심, 어린 배려와 관심은 그저 구급대 일을 업무로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무사하단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남자친구는 가장 빠른 비행편을 구해서 한국으로 왔는데요. 제가 경험한 한국의 구급차 이야기를 듣고는 처음에는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야 그 모든 게 사실이란 걸 알게 되고 감탄을 연발했죠. 회복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스스로 정말 운이 좋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산에서 큰 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의료 기술이나 장비 때문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열정과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한국에서 이토록 좋은 경험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스웨덴에 돌아온 후에도 한국에서 받은 그 따뜻한 마음을 오래오래 기억하고 있어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하며 특히 구급대원들과 의료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 덕분에 저는 다시 한번 건강을 되찾았고 다시는 이런 상황을 겪고 싶지 않지만 만약 누군가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 역시 저와 같은 따뜻한 손길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